이해의 선물. 나는 4살 무렵 처음으로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들렀다. 가게 안은 온통 사탕 천지였다. 사탕에서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위그든 씨는 늘 방울 소리와 함께 나타났다. 가게 문에 달린 조그만 방울이 울리면 조용히 나타나서 진열대 위에 서곤 했던 것이다. 그는 꽤 나이가 많아서 구름처럼 희고 고운 백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탕 중에서 딱히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먼저 머릿속으로 어느 것 하나를 충분히 맛보지 않고는 다음 것을 고를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봉지에 담길 때에는 늘 괴로운 아쉬움이 뒤따랐다. 다른 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 더 오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위그든 씨는 골라놓은 사탕을 봉지에 넣은 다음 잠시 기다려 주었다. 무슨 말을 더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하얀 눈썹을 치키고 서 있으면서 방금 산 사탕을 다른 사탕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없이 일러주었다. 계산대 위에 사탕값을 올려놓은 다음 사탕 봉지가 비틀려 묶이고 나면 잠깐 동안 주저하던 시간은 끝이 나는 것이었다. 우리 집은 전찻길에서 2구간이나 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차를 타러 나갈 때나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그 가게 앞을 지나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볼 일이 있어 시내에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전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그든 씨의 가게에 들르셨다. 어디 볼까? 어머니는 기다란 유리 진열장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때 커튼 뒤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어머니와 노인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눈앞에 진열된 사탕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줄 사탕을 몇 가지 고른 다음 값을 치르셨다. 어머니는 매주 한두 번씩은 시내를 나가셨고 그 시절에는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 사탕 가게에 들르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버렸다.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을에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을 보고는 아하,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위그든 씨 가게까지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이다. 상당한 고생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던 그 방울 소리를 지금도 나는 뚜렷이 기억한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이쪽엔 박하 향기가 나는 납작한 박하 사탕이 있었다. 그리고 쟁반에는 조그만 초콜릿 알사탕. 그 뒤에 있는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다. 단단하고 반들반들하게 짙은 암갈색 설탕옷을 입힌 땅콩을 위그든 씨는 조그마한 주걱으로 떠서 팔았는데 2주걱에 1센트였다. 물론 감초과자도 있었다. 그것을 한 입 문채로 입안에서 녹여 먹으면 꽤 오래 우물거리며 먹을 수 있었다. 충분하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 내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다. 이걸 다 사려고? 그래, 돈은 가지고 왔니? 네.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찌 씨를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위그든 씨는 잠시 자기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참 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쳐다보았다. 돈이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 것 같아. 거슬러 주어야겠는데. 그는 구석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쩔컹 소리를 내며 서랍을 열었다. 그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내 손바닥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가서 사탕을 샀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다만 어머니의 허락 없이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다. 나는 확실히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 후로 2번 다시 버찌 씨를 쓴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허락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1, 2센트씩 어머니가 돈을 주셨던 것 같다. 당시로서는 그 모든 사건이 내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자라는 동안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67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동부로 이사를 갔다. 거기서 나는 성장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길러 파는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는 양어장이 아직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라 대부분의 물고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쌍에 $5 이하짜리는 없을 정도였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남자아이 하나가 제 누이 동생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남자아이는 67살 정도밖에는 안 되어 보였다. 나는 바쁘게 어항을 닦고 있었다. 두 아이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남자아이가 소리쳤다. 이야,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돈만 있다면야. 네, 돈은 많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자신있게 말했다. 말하는 폼이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들을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 휴대용기에 담은 후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남자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얘들아,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걱정 마세요.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누이 동생을 돌아보고 말했다. 네가 돈을 내. 나는 손을 내밀었다. 다음 순간 꼭 쥐어진 여자아이의 주먹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를 금세 알아챘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펴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백동화 2개와 10센트짜리 은화 1개를 쏟아놓았다. 그 순간 나는 먼 옛날에 위그든 씨가 내게 물려준 유산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그 노인에게 안겨주었던 곤란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았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해결했던가를 깨달았다. 내 손 위에 올려진 그 동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 자신이 그 조그만 사탕가게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전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 나는 목이 메었다.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다. 돈이 좀 남는걸? 나는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거슬러 줄 게 있다.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 옆에서 지켜보며 서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어항 속의 물풀들을 다시 가다듬어 놓느라고 걸상 위에 올라서서 두 팔을 팔꿈치까지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말해보세요. 아내는 나를 보고 말했다.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0달러어치는 주었지. 나는 아직도 목이 맨 채로 대답했다. 이해해줘.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걸상에서 내려와 나의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그 박하사탕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어항을 닦으면서 어깨 너머에서 들려오는 위그든 씨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우수. 이 내 슬픔을 누구에게 하소연하리. 황혼이 드리웠다. 한방눈이 방금 불 켜진 가로등 옆을 너울너울 춤추면서 떨어진다. 지붕이며 말 잔등이며 어깨며 모자 위로 얇고 포근한 층을 이루며 내려앉는다. 마부 요나 포타포프는 요령처럼 온몸이 새하얗다. 그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는 마부석에 앉은 채 꼼짝도 않고 있다. 만일 그 위에 눈덩이가 떨어진다 해도 그는 그것을 털어버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말도 역시 새하얗게 된 채 움직일 줄을 모른다. 그 부동성이나 경직된 모양, 말뚝처럼 꼿꼿한 다리는 마치 1코페이카짜리 설탕과자 말과 흡사하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래는 벗겨진 채 낯익은 경치를 떠나 괴물 같은 불빛이며 멈출 줄 모르는 소음,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뒤덮인 곳으로 굴러떨어졌으니 어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랴. 요나와 그의 말은 벌써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점심 전에 숙소에서 나왔지만 아직껏 개시도 못하고 있다. 거리에는 벌써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다. 파리하던 가로등 불빛이 차츰 활기를 띠고 거리의 혼잡은 점점 심해진다. 마부, 브이보르그스카야까지 가주게. 요나는 이 소리를 듣는다. 마부. 요나는 부르르 몸을 떨고 눈이 얹힌 속눈썹 너머로 두건 달린 망토를 입은 군인을 본다. 브이보르그스카야까지. 군인은 되풀이한다. 이봐, 졸고 있나? 브이보르그스카야로 가잔 말이다.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요나는 말고삐를 당긴다. 그러자 말 잔등과 그의 어깨에서 눈이 흩어져 내린다.
군인은 마차에 앉는다. 마부는 입술로 쩝쩝 소리를 내고는 백조처럼 목을 빼고 몸을 일으킨다. 그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른다. 말도 역시 길게 목을 빼고 그 말뚝처럼 꼿꼿한 다리를 굽히며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긴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처음에 요나는 앞뒤로 오가는 군중 속에서 이런 고함 소리를 듣는다. 어디로 가냐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이 자식이 말을 몰 줄 모르나?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라니까. 군인은 화를 내며 외친다. 사륜마차의 마부가 욕설을 퍼붓는다. 길을 건너려다가 말 콧등에 어깨를 부딪힌 사람이 험상궂은 눈초리를 하고는 소매에 묻은 눈을 턴다. 요나는 바늘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부석에서 갈팡질팡한다. 두 팔꿈치를 양쪽으로 뻗고 미친 사람처럼 눈을 두리번거린다.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왜 이런 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바보 같은 녀석들 뿐이로군. 군인은 투덜거린다. 말에 부딪히려는 자가 없나? 말 밑으로 기어들어가려는 자가 없나? 모두 똑같은 놈들이야. 요나는 손님을 뒤돌아보며 입술을 오물거린다. 분명히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것 같으나 그의 목구멍에서는 헛김 빠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군인이 묻는다. 요나는 희죽 웃으며 입을 찡그리고 목에 힘을 주어 쉰 목소리로 말한다. 저 말입니다, 나리. 제 아들놈이 이번 주일에 죽었답니다. 왜 죽었지? 요나는 상체를 손님 쪽으로 돌리며 말한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열병인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죽었으니까요. 모두 하느님의 뜻이겠죠. 옆으로 비켜,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어둠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이 늙은이야. 눈은 떴다 뭘 하는 거야? 자, 좀 더 달려. 좀 더. 하고 손님은 말한다. 이래가지고는 내일까지도 못 가겠다. 좀 더 몰아봐. 요나는 또다시 목을 빼어 몸을 일으키고는 힘있게 회초리를 휘두른다.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손님 쪽을 돌아보지만 손님은 눈을 감고 있다. 아무리 봐도 듣고 싶지 않은 표정이다. 브이보르그스카야 거리에서 손님을 내려놓자 그는 음식점 옆에 마차를 세우고 마부석에 올라앉아 또다시 움직이지를 않는다. 축축한 눈송이는 다시금 요나와 말을 새하얗게 뒤덮어버린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계속 흐른다. 요란스럽게 덧신 소리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세 젊은이가 지나간다. 그중 2사람은 호리호리하게 크고 나머지 1사람은 난쟁이 꼽추다. 마부, 경찰교까지. 꼽추는 째지는 듯한 소리를 외친다. 3사람에 20코페이카를 주지. 요나는 곱비를 당기고 쩝쩝 입술로 소리를 낸다. 20코페이카는 너무 싼 값이지만 그는 가격 같은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1루블이든 5코페이카든 그에게는 마찬가지다. 손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리저리 밀치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마차의 좌석으로 기어 올라간다. 그들은 2사람은 앉고 1사람은 서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옥신각신 논쟁이 벌어진다. 한참 동안 욕을 해대고 고집들을 피운 다음
가장 작다는 이유로 꼽추가 서게 된다. 자, 가자. 꼽추는 자리를 잡고 서더니 요나의 뒤통수에 대고 찢어지는 소리로 외친다. 출발해. 이봐 영감. 도대체 그 모자는 뭔가? 페테르부르크를 모조리 뒤져도 그보다 형편없는 모자는 찾지 못하겠다. 하고 요나는 웃는다. 이런 모자도 있는 거죠. 잔소리 말고 빨리 달리기나 해. 이런 식으로 쭉 갈 참인가? 어? 목덜미를 후려 갈겨야겠어. 머리가 깨질 것 같군. 키다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한다. 어제 두쿠마소프의 집에서 바시카와 둘이서 꼬냑을 4병이나 마셨거든. 거짓말 좀 작작해. 하고 또 한 사람의 키다리가 성을 낸다.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라고? 차라리 이가 기침을 했다면 믿어주겠다. 요나는 웃는다. 재미있는 분들이시네. 빌어먹을. 하고 꼽추는 화를 낸다. 이봐 영감, 말을 달리긴 달리는 거야? 이렇게 달리는 법이 어딨어? 채찍으로 힘껏 후려 갈겨. 좀 더 달리라고. 요나는 자기 등 뒤에서 꼽추의 몸과 음성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기에게 퍼부는 욕설을 들으며 손님들을 보는 동안 고독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다. 꼽추는 욕설을 퍼붓다 목이 잠겨 쿨룩쿨룩 기침한다. 두 키다리는 나제주다 페트로브나라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다. 요나는 가끔 그들을 돌아본다. 잠시 말이 끊어진 틈을 타서 그는 다시 중얼거린다. 이번 주일에 제 아들놈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게 마련이야. 꼽추가 말한다. 그는 기침을 한 뒤 입가를 닦으며 헐떡이는 소리로 말한다. 자, 말을 좀 더 빨리 몰아. 이보게들,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갈 생각인가? 영감한테 기합을 좀 넣어. 목덜미를 후려 갈기라고. 아니, 이 영감이 말을 듣는 거야? 먹는 거야? 정말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어. 점잖게 있으니까 말이야. 차라리 걷는 게 낫잖아. 영감, 듣고 있는 거야? 우리 말을 무시할 작정인가? 하고 요나는 웃는다. 재미있는 날이들이셔. 부디 건강들 하쇼. 마부, 자네 마누라 있나? 키다리 중에 한 사람이 묻는다. 저 말인가요? 재미있는 분들이라니까. 지금 저한테 마누라가 있다면 축축한 땅입지요. 무덤이란 말입니다. 아들놈도 죽었는데 저는 살고 있죠. 이상한 일이에요. 저승사자가 잘못 찾아온 거죠. 저한테 올 걸 아들놈한테 갔으니 말입니다. 요나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려고 뒤를 돌아다 본다. 이때 꼽추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목적지에 닿았다고 말한다. 20코페이카를 받아준 다음에도 요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으로 사라진 주정뱅이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그는 외톨이가 된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든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수가 다시금 되살아나 한층 강력하게 가슴을 저민다. 요나의 눈초리는 양쪽 인도를 오가는 군중 위를 불안하게 더듬는다.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 속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러나 군중은 그의 우수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우수는 한없이 크고 깊다.
요나의 가슴을 쪼개서 우수를 밖으로 쏟아버린다면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말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대낮에 불빛을 들이대고도 볼 수 없는 작은 껍데기 속에라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요나는 가만히를 든 머슴에게 말을 걸어보리라 생각한다. 여보게, 지금 몇 시나 됐지? 하고 그는 묻는다. 9시가 지났어.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데 서 있는 거야? 빨리 가자않고. 요나는 몇 걸음 물러나 등을 굽히고 우수에 온몸을 내맡긴다. 그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몸을 곧게 세우고는 마치 날카로운 아픔이라도 느낀 듯 머리를 흔들고는 고삐를 잡아당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숙소로 돌아가자. 하고 그는 생각한다. 말도 그의 마음을 아는지 민첩하게 달리기 시작한다. 1시간 반쯤 뒤에 요나는 크고 더러운 난로 곁에 앉아 있다. 마룻바닥이나 벤치 위에서 사람들이 코를 골며 자고 있다.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 요나는 몸을 극적이면서 이렇게 빨리 숙소로 돌아온 것을 후회한다. 귀리값도 못 벌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지.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배를 골지도 않고 말도 굶주리지 않게 하니 언제나 마음이 편할 수밖에. 한쪽 구석에 있던 젊은 마부가 일어나더니 졸린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물통 쪽으로 걸어간다. 목이 마른가? 하고 요나는 묻는다. 예, 갈증이 나서요. 그럼 실컷 마시게. 그런데 젊은이, 내 아들놈이 죽었다네. 자네 들었나? 이번 주일에 병원에서 말이야. 세상에 참. 요나는 젊은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지만 젊은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젊은이는 이불을 머리 위까지 푹 뒤집어 쓴 채 이미 잠들었다. 노인은 한숨을 쉬고 몸을 극적극적한다. 젊은이가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는 말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아들의 말을 마음껏 하지 못했다. 말하려면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 어떻게 병에 걸렸고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죽기 전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또 죽을 때는 어떠했는지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례식 광경과 죽은 아들의 옷을 찾으러 병원에 갔을 때의 일까지 말해야 한다. 시골에는 딸 아니시아가 남아있다. 그 딸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그렇다. 지금 해야 할 말은 얼마나 많은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감동한 나머지 한숨을 몰아쉬며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이 틀림없다. 상대편이 여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여자라면 가령 아무리 바보라 해도 단 2마디에 벌써 울음을 터뜨리고 말리라. 말이라도 가서 볼까? 요나는 생각한다. 잘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야. 얼마든지 잘 순 있어. 그는 옷을 걸치고 마구간으로 간다. 그는 귀리며 건초며 날씨에 대해서 생각한다. 혼자 있을 때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군가 말상대가 있으면 몰라도 혼자서 외로이 생각에 잠겨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먹고 있는 거야?
요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말의 눈을 바라보며 묻는다. 자, 먹어라 먹어. 귀리값을 못 벌면 건초라도 먹어야지. 그래. 마차를 끌기에 내 몸은 너무 늙어버렸어. 아들놈이 끌어야 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 앤 참 훌륭한 마부였어. 그놈만 살아있다면. 요나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말을 잇는다. 그렇지, 이거사. 쿠지마 이바노비치는 이 세상에 없어. 먼 곳으로 떠나버렸단 말이야. 갑자기 죽어버렸어. 자, 너한테 새끼 말이 있고 넌 그 새끼 말의 엄마라고 하자. 그런데 갑자기 그 새끼 말이 먼 저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슬프지 않니? 말은 먹이를 먹으며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주인의 손에 입김을 뿜기도 한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얘기를 말에게 열심히 들려준다.